반갑습니다. 소방단계에서 구글을 강의하고 있는 이태종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 시험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나 혹은 초시생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 점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에 소방직이 공개가 되어서 시험 유형이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능형으로 문제가 좀 많이 바뀐 형태가 계속 점진적으로 왔다가 올해 좀 많이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좀 들으시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제목은 2021년 대비 소방국어 출제 유형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접니다. 좀 안 닮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생각보다 귀엽거든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실제 보면 깜짝 놀라요. 실제 영상보다 훨씬 더 나으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전체로 보니까 문학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법은 항상 문제 유형이 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 정도가 나오고, 비문학 어휘인데 어휘는 한자 성어 위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가 2문제라고 한 것은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때문에 그냥 어휘에 포함시켜서 그런 거고, 실제는 독해에 가까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문학 독해가 3문제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소방에서 나오는 흐름 속에는 문학이 아무래도 좀 많은데, 문제는 이게 문학이 계속 많이 나오다 보면 이의제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 출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중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법은 전통적으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또 준비를 좀 해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유형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올해 유형에서 또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 전반적으로 공개가 예전부터 되었을 때부터 소방직은 공개가 안 되었었거든. 일반적인 공무원은 공개됐을 때. 그래서 소방이 공개된 건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공개되기 시작해서 지금 공개된 시험에 3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한 형태로 대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을 분석해 보면 문법 문제가 8문제, 그리고 6문제, 평균적으로 지금 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6문제 나오다가 9문제.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유지가 될까 아니면 좀 줄어들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문학 문제가 많아지긴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계속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답변하는 부분도 좀 불편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비문학이 좀 늘어나고 왔다 갔다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차피 문제 유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은 걸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분포가 있었고, 비문학은 3문제, 5문제, 3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평균으로 한 4문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사이. 그리고 어휘는 3문제, 1문제 나오는데, 이 어휘가 보통은 이제 한자 성어가 한 문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어려운 어휘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소방에서는 잘 다루는 경우가 최근에는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못 푸는 그런 어휘라기보다는 한자 성어 같은 경우가 좀 흔들리는 그런 경우에, 이때는 한자 성어 같은 경우가 어휘에서 도금이 있었는데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도금이 없어지는 형태가 보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대비는 수업하면서 실제로 자주 읽어두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유형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분이 확인해 둘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통 문법에서는 2018년의 하반기에서는 기본 이론에 충실한 문제 유형이 보통 나와서 단답형으로 나온 경우도 많았어. 그런데 2019년 넘어가니까 이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그전에도 이미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능형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습을 해두자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수련 이런 데서 자주 다뤄주거든요. 새벽 특강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수능형은 위에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형태. 물론 이걸 여러분이 풀겠다 이런 지금 의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의 문제가 그렇죠, 수능형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또 2020년에 그렇죠 나타나는 수능형 문제 보면 이렇게 조건을 다 준 상태에서
그리고 이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쵸, 대입시켜서 찾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능형 문제예요. 근데 수능형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이론에서 지문을 가지고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 문제 볼 때 지문이 나와 있으면 불편하잖아.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평소 때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이런 수능의 문제가 문법에서도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뭐 그런 것들. 마찬가지 이런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없었고 그냥 문장 4개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개씩 비교해가지고 바르게 연결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미 그전부터 품사 같은 문제에서도 일반적인 시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시켜가는 문제들은 기본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이렇게 고전 문법이 나오면 지문을 주고 밑에 해설을 해놓고 그 해설에 맞게 이렇게 찾아가는 문제 형태, 이런 형태도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럴 때는 솔직히 이 지문은 해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이어적기가 뭔지 모음조화가 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찾아 올라가야 되는 형태가 대부분 수능형의 문제예요. 특히나 문학, 비문학은 다 그런데 문법에서도 이런 것 형태의 유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과정일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를 시켜줬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나오니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태종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분이 좀 비웃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그 문맥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형태, 한자성어 빼고 나면 이런 정도의 독해 문제에 가까워요. 어휘 문제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문맥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형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파트에서는 보면 2018년까지 문학사가 출제되는 형태가 있었는데, 판소리 6마당 중에서 아닌 것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 이론, 그렇죠,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 형태니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렇죠, 그런 문학 사적인 요소에서 공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그렇게 나왔던 거 꾸준히 그런 게 하나씩 있었어. 그런데 2019년, 20년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나왔던 것들은 좀 빠져가는 경향이 있더라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적인 요소, 예를 들면 뭐 판소리를 배울 때는 판소리 6마당이 뭐니, 그렇죠, 뭔지, 그리고 그렇죠, 극문학을 배울 때는 극문학의 이론적인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년 넘어가면서 이제 시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독해 형태. 여러분 보통 보면 문학이나 비문학은 저런 앞에 있는 문학사가 출제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면 대부분 독해 형태거든. 거기서 특히나 더 오래 뒤에 이걸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유형을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작품을 여러 개 내놓고 그렇게 그렇죠, 비교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여러 문제가 같이 한 번에 출제되는 유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뒤에서 이제 한번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연습을 해본다는 게 문제 푼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근데 지문 하나에 문항이 3개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2개 혹은 3개가 들어있다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시험이에요. 왜? 시간 낭비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니까. 한 지문에 혹은 2개, 3개의 지문에 문제가 3개 붙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3분 이상을 준다는 거거든. 맞죠? 그럼 지문을 읽을 때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야. 실제로 부담되는 건 지문 좀 길게 나오는데 한 문제만 있으면 그게 상당히 부담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문제로 붙어 있는 건 부담이 좀 적어지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점점점 지문이 길어지는 형태고, 그리고 하나의 지문에 2개 이상의 문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문학처럼 수능화가 많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예전부터 부분적이긴 하지만 소방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 붙어 있는 형태가 종종 출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그런 형태가 좀 많아졌다는 거.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한자성어가 나오면 뒤에 한글 도금이 붙어 있었어요. 한글 도금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한자를 잘 못 읽더라도 한글 도금 그것만 가지고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 20년에는 도금이 없이 그냥 아예 문제를 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도금 없이 문제를 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주로 물었다는 거죠. 기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오류 나고 관계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물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한자성을 뭐 그렇죠, 단어를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자성은 나오는 그 자체가, 도금 없이 나오는 그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취업할 때 이런 정도는 계속해서 도금을 해서 연습을 해두라 하면서 제가 계속 도금 연습, 한글 도금을 연습하라고 해요. 왜 한글 도금을 연습하라고 하냐면 한글 도금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한자가 한두 개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두 개만 보여도 그냥 입에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서 그냥 읽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이 필요하죠. 자주 눈에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연습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좀 도금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좀 불편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2018년, 19년, 20년에서 변해가는 추세가 그랬고, 또 2020년에 이제 이 중요 기출 문제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해설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겠다는 느낌보다 흐름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 솔직히 그 이전에는 가끔씩은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문제가 그렇죠, 몰려 나온 경우 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 하나에 문제가 밑에 3개씩 붙어 있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이 작품 정치의 송민국 하면 이론 수업할 때 정치의 작품 하면 관동별국, 사민국, 송민국 이건 기본적으로 다뤄져요. 왜? 단일 작가로서 가장 많이 나왔던 작가고, 관동별국 같은 경우는 단일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해줘요. 제가 지문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계속 수업할 때 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이 고정되어 있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것들은 그렇죠? 좀 안 보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다뤄주긴 하거든요. 근데 다뤄주는데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지문을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푸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글이 되어 있으면 1번에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일단 핵심은, 자 봐봐, 수능의 문제 풀 때는 뭘 가지고 올라가야 되냐? 핵심적인 어휘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항상 일단 먼저 대화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대화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쭉 읽다 보면 물론 알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게 송민국이 대화체 방식이라고 알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각 신임 다리아카니와 구전 변화되십시오. 여기는 대화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임에 대한 원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읽어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여기 내용 보면 꿈에 난 님을 만나 이런 게서 꿈에 님을 만난다는 내용, 꿈이 그렇죠? 아니 현실에서 얼마나 보고 싶으면 꿈에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죠,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없는 형태는 임에 대한 원망이 없다. 그러니까 해설을 다 해놓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씩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고전이 나왔을 때는 지문을 읽을 때 잘 모르고 해석이 안 되는 그 지문을 너무 신경 써서 읽지 말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지문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맞는 건 핵심 용어가 여성 화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애절한 마음. 분명히 금방 보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 각 신임 다리아카하면서 분명히 여성 화자를 분명히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님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2번이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해 안빈낙도 예물, 님을 그리워하는데 안빈낙도 이제 이래서 뭐 시어 반복 이것도 필요하지만 안빈낙도 독해할 때는 어휘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 아무리 이 작품을 알아도 안빈낙도가 뭔지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안빈낙도 들어본 적이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수업할 때 그런 걸 어휘를 한 번씩 언급을 하거든. 그래서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도를 즐기는 내용. 근데 이건 님을 그리워하는 건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지.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보세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무슨 자연과 속세의 대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어긋나 버렸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고전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어렵게 안 내요. 소방 시험에서 그 지문 자체에서 막 밑에 용어를 막 어렵게 내지는 않아. 근데 기본적인 용어는 아예 모르고 있으면 자기는 어렵게 되는 거니까 그런 어휘 같은 게 나오면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독해 위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문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단 밑에 나오는 어휘를 몰랐으면 그 어휘에 좀 더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죠? 그것도 한번 봅시다. 이미 9번 문제 풀면서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했단 말이야. 왜 여러 개 문제 붙어 있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냐면, 첫 번째 문제가 대체로 보면 전체 문제가 많아요. 그럼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걸 읽고 나서 대입을 하면 따라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교 때 수능 문제집 이런 게 풀었다면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풀면 풀수록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져. 그렇죠? 이유는 문제 패턴을 아니까. 알겠나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화자는 꿈에서 임과 제하고 있다. 앞에 우리 봤잖아요. 앞에 보면서 꿈에서 임을 만나가 나오지. 두 번째,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우가 나타난다. 밤에서 새벽이라면 무슨 새벽을 나타내거나 이런 어떤 용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오전된 개성, 닭소리가 울리잖아. 그럼 새벽이잖아. 꼬껴 하고 닭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렇죠? 맞죠? 죄송합니다.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보세요. 오늘도 거의 지났고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렇죠?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이런 데에서 님의 소식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전혀 쓰는 사람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원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 사공 나오는 거 찾아보면 되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리느냐. 사공은 없어. 빈배만 있어. 무슨 도와줍니까? 알겠습니까? 이 사공이 만약에 배를 놔두고 그쪽 바람 때문에 못 오니까 혼자 쫓아가는 거야 막. 그쪽 가가지고 그쪽 한양에 가서 소식을 알아와서 그런 사람이라면 뒤에 무슨 그런 말이 있겠잖아.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이게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또 풀어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윗글에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거라고 되어 있다. 여기 한번 바람을 보십시오. 자,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디든 된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뒤 상황이 뭐냐? 이를 못 봐서 물가에 가는 거야. 물가에 갔는데 바람 물결이 있어.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배가 못 뜨니까 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라가 버리면 돼. 거기서 그렇죠? 바람은 결국 임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는 장애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구름, 안개, 그다음에 그렇죠? 일어나고 물결을 봤을 때 이 세 놈은 전부 다 그렇죠? 임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거나 임의 소식을 그렇죠? 알 수 없게 하는 장애물적인 요소고, 결국 1월은 그렇죠? 임의 그렇죠? 상징한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내용상으로 보면 봐봐. 앞뒤 상황에서 바람, 구름과 안개 때문에 1월을 어찌 보겠느냐. 그렇죠? 1월을 못 보게 방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야 물결이야, 이 두 개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개는 전부 다 방해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여기 1월은 그렇죠? 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읽으면 나온다. 근데 금방 봤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는 9번 문제 딱 풀면서 문제에서 좀 신경만 좀 쓰면 그 다음 문제가 싹 따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2개씩 3개씩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시간적인 부족이 좀 없어집니다. 시간의 부족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넉넉하게 독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해석 못하는 단어들은 뛰어넘고 그 뒤에 해석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끼워 맞춰 나가는 게 독해예요. 그래서 고전 공부할 때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어정쩡하게 했다가 그렇죠? 시험에 낯선 지문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더 꼬여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지금 이 지문은 독해 문제 지문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나가 고쳐쓰기 형태, 물론 이제 비문학 형태에서 고쳐쓰기 형태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섞여 나왔다는 건 일단은 문제 낼 때 지문을 두고 그 다음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냈다는 그 흐름이 일단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고쳐쓰기는 나오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항상 그래요. 이걸 고쳐쓰려면 조건이 있거든요. 딱 수능형이에요. 그 수능의 고쳐쓰기에서는 기본적인 게 보통 보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내용이 일치하는 게 있느냐, 내용이 일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거 아니면 대부분
어법상의 문제, 문법상의 문제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 문법 파트에서 문장, 성분, 호응 그거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내용 보면 합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의사소통이 바탕에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게 수정한 게 맞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함으로 우선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런 데가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하면 그렇죠? 되는 거겠죠 뭐. 그 다음에 디귿. 문맥을 고려해 생략으로 교체한다. 자 여기 내용 보니까 다음으로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표준하거나 도용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는 저작의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그렇죠? 인용의 출처를 제출해야 하며 여러분 여기서 그렇죠? 인용된 것을 출처를 표기해야 되거나 제시해야 된다는 거지. 제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힘들잖아. 그렇다고 해서 생략이 들어가는 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 리얼은 뒤 단어의 의미상 중복됨으로 삭제한다. 여러분 이제 이놈은 삭제하는 요소가 되는 게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는데 준수하다가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근데 이거 보면 이 문제를 풀자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고쳐쓰기 유형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물어보는 흐름 패턴이 있다는 거지. 문장 호응이라든가 어휘 바꾸는 거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섞여 나왔지만 이건 제목을 묻는 문제거든. 여러분 독해는 나오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딱 푸는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목은 이렇게 여러 개의 문단이 있으면 이것의 소주제, 이것의 소주제, 이것의 소주제, 이것의 소주제를 연결해서 공통분본을 가지고 그렇죠?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하다 보면 이거 한 문제 풀 때 그렇죠? 수분이 걸리겠다. 한 4분 5분 걸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목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핵심 소재예요. 그 핵심 소재 이야기거리는 보통 어디 있느냐면 첫 문단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딱 보면 사회가 발달하면서 합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 점점 커지고 있다. 합법 작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단부터는 첫 번째 문장 정도만 쭉쭉 읽어 내려가면 그에 대한 흐름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어차피 글은 두 가지씩 아니면 미가식으로 써 있으니까. 알겠나? 그래서 이거는 합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이거 설명을 해놓은 건 2020년 되고 그 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유형이지만 2020년 되니까 이런 식의 수능형의 문제가 소방시험에서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때는 믿으라. 이런 말이죠. 그 이전에 계속 수업하면서 수능형으로 되어간다. 그리고 문제 푸는 유형이 그렇죠. 요령이 중요한 거지. 단순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울 건 기본적인 문법 배우고 그 다음에 독해하는 방법을 찾아가라. 그렇게 계속해도 근데 나는 독해가 있고 전문학이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작품 배우다 보면 작품이 자기가 본 게 아니면 풀 수가 없잖아요. 단순 암기식으로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수업할 때 앞으로 수업 들었을 때 그렇게 좀 믿고 딱 하는 흐름에 따라서 오면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기 그쵸?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개인적으로 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비교해서 그렇죠? 2018년, 19년, 20년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제 수업의 특징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기 자랑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자랑하는 게 좀 쑥스러워하는데 학원에서는 또 선생님 강의 특징을 부각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좀 쑥스럽지만 자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일단 특징은 먼저 개념을 콕콕 집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인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공부량이 그러면 정리가 잘 되고 개념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공부량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문법 같은 데서는 개념 정리를 딱 하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항상 수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문제 유형에 맞는 풀이 요령을 익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험에서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시험이 많아지면 그쪽 그 문제 유형들이 어느 정도 고정돼요. 그 나오는 지문은 항상 고정되는 건 없거든요. 옛날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고정된 지문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계속 고정되기 때문에 그게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나 이럴 때는 그런 걸 그렇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좀 벌고 그러면서 좀 더 여유 있게 문제 풀면서 오류를 줄이고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말하길래 수업이 좀 재밌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해도 그래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재밌게 그렇죠. 수업을 하셔서 그렇죠. 좀 친근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공부라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지 정말 재미없으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시험 준비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면 실제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 스스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옆에서 좀 수업할 때 실제로 말도 좀 걸고 그래서 장난도 좀 치고 그러면서 그렇죠 좀 분위기를 재밌게 좀 끌어가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강의 특징으로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강의 특징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그게 효율성이 있다 보니 적중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적중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가 되었고 작년에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지문도 똑같고 문제도 거의 같은 문제가 두 문제 이상 그대로 나왔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제 자랑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랑이 불편한 분들은 보지 말고 수업에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이 적중 문제라고 해서 뭐 이게 꼭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데 제가 수업하는 게 문제풀이 같은 경우가 새벽 수업을 꾸준히 하거든요. 아침에 특강해서 월화수목해서 나흘 동안 새벽 수업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새벽 수업 같은 경우를 자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나왔다 새벽 수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들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서 여러 그렇죠 문제 유형에서 이렇게 해서 올해 출제 유형이 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던 그런 유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중 문제라고 하면 보통은 지문이나 혹은 문제 유형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중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데 유형 자체는 저희 다 대부분 우리가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뭐 국어에서 적중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유형이 많이 맞아가는 그런 어떤 그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일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듣고 오시면 들으러 오시면 충분하게 실력으로 점수를 올려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선생님 수업이 저한테 맞지 않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수업에 유형에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죠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항상 그래서 자기 자랑할 때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렇게 자랑하다가 좀 혼이 나기도 하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그런 게 자기 그쵸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걸 좀 하니까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나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문법 파트를 공부할 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문법은 기본에 항상 충실하세요. 우리 앞에서 유형 봤을 때 순응형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도 기본에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문장의 종류나 이런 것에서 기본 틀이 잘 되어 있다면 위에 설명을 해놓은 형태의 순응형에서는 충분히 그것 가지고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일단 기본 정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공부할 때 문학이나 비문학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문 해석도 하고 따라가면 되지만 문법에 이론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은 기본을 몇 회독을 하더라도 자주 좀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넣을 때 단순 암기가 아니고 기본 틀을 딱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 틀을 잘 정리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문학, 비문학, 독해 영역은 독해는 보면 보통 시간 싸움이에요.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이 질문을 좀 더 꼼꼼하게 배웠다면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거 말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지문을 내가 봤다 안 봤다는 그러면 그 지문 연습했는데 그 지문하고 관계없는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못 풀 겁니까? 수없이 많은 무한대에 가까운 문학 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무한대에 가까운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다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해설하면서 따라가면 좋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에서 이기면 결국은 그 문제의 지문을 몰라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는 게 하나라도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단순히 지문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 유형에 맞는 연습을 통해서 시간하고 싸우자. 시간을 확보하자. 그럼 시간 확보하려면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 방법이 있어야 될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앞에서 시간에 우리에게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게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한 지문에 2개, 3개 정도의 문제가 붙어 있으면 시간 알려면 훨씬 쉽다. 좀 더 좋아진 거예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어휘는 아무래도 어휘는 사자성어 하나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자성어는 자주 눈에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일일이 써볼 수도 없고 한자 자체 쓰는 그 자체가 그렇죠. 우리에게 고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죠. 써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눈에 자주 익히면서 도금을 계속 해가면서 익숙하게 그 도금을 입에 붙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암기한다기보다는 자주 보라. 100개를 1시간에 외우고 있다 그러지 말고요. 1시간에 그 100개를 한 10번 정도 다시 반복해서 읽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에 붙여서, 물론 뜻은 해석은 그렇죠. 모르는 건 다시 확인을 해줘야겠지만 자주 눈에 그렇죠. 입에 익히는 게 좋다. 됐죠? 그리고 좀 쑥스럽습니다만 우리 편집하시는 조교분이 이렇게 또 멋진 사진이라고 편집을 해주셨네요. 좀 쓴소리를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이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쓴소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걸 이제 위로해주고 좀 안아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다독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쓴소리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다독이려는 그런 좀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굳이 하자면 버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멘탈이 붕괴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붕괴될 때도 있고 잘 하다가 시험 전에 바로 붕괴돼 버릴 수도 있고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앉아 있으세요. 버티고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합격해서 나간 선배들도 꾸준하게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렇죠.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다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죠. 인상 쓰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설명을 해줘도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모르겠다고 틀린다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된다. 그리고 와서 졸아도 된다. 하지만 앉아서 버티고 있어라. 버텨야만 듣는 게 생기니까. 물론 실강뿐만 아니라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인강 듣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고 이런저런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상 올려놓고 다른 거 보고 있고 영상 내려놓고 소리만 듣고 다른 거 보고 이런 게 볼 수 있어. 하지만 보더라도 졸리더라도 계속 버티고 앉아있어요. 꾸벅꾸벅 졸더라도 선생님들 하다 보면 중요한 파트에서는 막 크게 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럼 그게 또 깬단 말이에요. 깨면 또 그 부분은 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버텨내십시오. 분명히 버텨내시고 분명히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그렇죠. 공부한 만큼 분명히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모르는 그렇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거 딱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이 친구는 너무너무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구나. 하지만 버텨내니까 1년 뒤에 합격해서 나가더라고요. 알겠나? 여러분은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알겠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내가 좀 처음 시작할 때 힘들고 그렇죠. 공부를 갖다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죠. 힘들더라도 버텨내면 분명히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버티라 이런 말 그렇죠.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버티고 난 다음에는 수험가에서 꺼져버려야겠죠. 합격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는 꺼져라. 두 번 다시 수험가에 오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 잘 버티고 계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그쪽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앞으로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을 그렇죠. 기억을 하고 항상 파이팅하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알겠죠?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다른 수업이나 다른 설명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